시골 한복판 3분이면 엔진 다시 소리 움직일 하나 것 없이 같은데요. 멈춰 선 외제차 한 대. 가격만 3억이 넘는 이걸 너가 고칠 차였다. 수 있다고 다. 여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만 내쉰다. 견인차는 2시간 뒤 이 밤을 이대로 보내야 했다. 그때 먼지 묻은 운동화를 3분이면 신은 다시 한 움직일 것 소년이 같은데요. 차 쪽으로 걸어오더니 말없이 차를 한 이걸 바퀴 너가 고칠 수 있다고 훑어본다. 다. 이거 어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시골 아이일 뿐이었다. 그런데 소년이 고개를 들더니 아무렇지 않게 입을 3분이면 연다.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거 3분이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걸 너가. 순간 여회장의 시선이 멈춘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골 한복판, 멈춰선 외제차. 그 일이 시작된 건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 논밭 사이로 난 2차선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여자. 나이는 50대 후반쯤. 깔끔한 베이지색 슈트 차림에 회색빛 도는 단정한 단발머리. 명품 백을 든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대성그룹 계열사 부회장 한지우였습니다. 대리, 지금 어디쯤이야? 차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린 젊은 남자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비소가 20km 떨어진 읍내에 있습니다. 20km? 한지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2시간 뒤에 서울 본사에서 이사회가 있어. 지금 당장 견인차든 뭐든 불러.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지역은 견인차가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뭐? 한지우는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2칸. 전화는 계속 끊겼고 5월의 햇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마을에 가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50m쯤 떨어진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외지차는 안 봐준대요. 예전에 사고 있었다나 뭐라나. 공구도 없대요. 한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억 원짜리 차, 연봉 2억 원의 비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실. 시골길 한복판에 고립된 재벌 부회장.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진 회색 티셔츠에 무릎이 다해진 청바지. 손등엔 기름때가 잔뜩 묻어있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아야 15, 16쯤 되어 보였죠. 뭐니? 한지우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소년은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뭐? 한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을 경영 일선에서 온갖 사람들을 봐온 그녀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내가 차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렷하고 깊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게 하시죠. 아? 한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만 소녀는 이미 차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닛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지우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소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을 들여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손놀림. 소년의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엔진을 만져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3분. 소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한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7분. 좋아. 3분. 그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3분 안에 못 고치면 당장 손 떼. 소년의 이름은 강민준. 16살.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죠. 민주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 고장난 선풍기를 고쳤고 7살 때는 이웃집 세탁기를 분해했다가 조립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제 아빠 닮았네. 그래서 걱정이지 뭐. 민준의 아버지 강태식. 그는 이 마을에서 소문난 기술자였습니다. 자동차든 기계든 손만 대면 고쳐냈죠. 하지만 그는 5년 전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 11살 때였습니다. 그 뒤로 민준은 혼자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구들과 낡은 정비책, 그리고 마을 뒤편에 버려진 고물차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는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부터였죠. 민준아, 미안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못 시켜줘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기계 만지는 게 더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도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는 읍내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6일. 월급은 50만 원. 그게 이 소년의 전부였습니다. 틱, 틱, 틱. 민주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냉각수 라인에 문제가 있어. 그의 손이 호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지우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분. 웃기지도 않네.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차는 독일에서 공수한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전자식 엔진 관리 시스템에 일반 정비소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구조. 그런데 이 소년이 고친다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견인차가 40분 뒤에 도착한답니다. 알았어. 한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8분.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년의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아니야. 설마.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시골 소년이 뭘 안다고. 회장님, 1분 남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엔진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찾았다.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특정 부위를 짚었습니다. 냉각수 파이프 연결 부위. 거기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클램프가 헐거워졌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공구함 있으세요? 뭐? 한지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구함, 렌치나 드라이버 같은 거요. 있긴 한데. 비서가 트렁크를 열고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12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클램프를 조였습니다. 딱, 딱, 딱. 3번의 정확한 움직임. 됐어요. 민준이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한지우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륵. 엔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연기도 멈췄고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뭐야? 한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온도계도 정상, 냉각수 경고등도 꺼졌습니다. 진짜 고쳐진 거야? 비서도 놀란 얼굴로 보닛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쳐졌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주는 공구함 옆에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너, 한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배웠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고. 혼자요.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네. 아버지 공구랑. 책 보고요. 책? 한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만 봐서 이런 걸 고칠 수 있다고? 아버지가 남긴 노트도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걸 보고 공부했어요. 매일. 한지우는 소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 눈빛,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 기계기술자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민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한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전, 그녀의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고맙다. 한지우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뭐? 돈은 괜찮아요. 민준은 공구함을 비서에게 건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한지우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민준이요. 강민준. 한지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너 혹시 서울 갈 생각 없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서 기술 연수생을 뽑고 있어. 내 나이면 충분해. 아니요. 민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 가요. 왜? 엄마가 계셔서요.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지우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한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그 소년의 손놀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본 것 같은. 회장님? 출발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의 시선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낡은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녹슨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일 정비소,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멈춰. 네. 회장님? 비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차 멈추라고. 하지만 이사회가 멈추라니까? 한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차가 급히 멈춰섰습니다. 한지우는 차에서 내려 그 낡은 정비소를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식? 한지우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낯익은 이름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지우가 28살이었을 때 그녀는 아직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대성그룹 기획실 사원. 그때 그녀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진. 대성그룹 연구소의 기계 엔지니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천재였습니다. 지우 씨, 이것 좀 봐요. 정우진은 늘 설계도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연비를 20%더 높일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런데 회사에서 예산을 안 줘요. 정우진은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정우진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우 씨. 정우진은 그날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힘들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한지우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어디든.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더 큰 곳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한지우는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2년 뒤, 한지우는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을 도와줘요. 그게 당신 역할이에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미친 듯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그녀는 대성그룹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회사뿐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지우는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찾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의 손놀림이 떠올랐습니다. 엔진을 만질 때의 그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 엔진은 귀를 기울여야 해요, 지우 씨.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네. 마치 사람 같아요. 그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지우는 그 소년을 봤습니다. 강민준. 그 손놀림을, 그 눈빛을, 그 말투를. 엔진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똑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비슷했습니다. 설마. 한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한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자. 빨리. 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태식? 그 정비소 간판에 적힌 이름. 혹시 정우진이?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정우진의 본명은 정우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엔지니어가 정비소를 차렸을 수도 있잖아. 한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팀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조사 좀 해줘. 경기도 포천시 성일 정비소. 주인 이름 강태식? 네. 정비소요? 5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야. 이력 좀 찾아봐. 그리고 한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전 대성그룹 연구소에 근무했던 정우진이라는 엔지니어. 그 사람 기록도 찾아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그 소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한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찾지 않으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서울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소년뿐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인사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빨리 말해. 강태식, 53세. 5년 전 공장 사고로 사망. 직업은 자동차 정비업. 그 전 이력은? 그게.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강태식이라는 이름은 30년 전부터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전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치 3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요. 한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은? 정우진, 28년 전 대성그룹 퇴사 후 행방불명. 마지막 주소는? 인사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안 말해?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한지우는 서류를 확 빼앗았습니다. 거기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8년 전 신입사원 시절의 정우진. 한지우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나가봐. 하지만 나가라고. 인사팀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한지우는 사진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진아. 그 얼굴은 오늘 본 소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우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도 결제도 모두 미뤘습니다. 책상 위엔 그 사진만 놓여 있었습니다. 28년 전의 정우진. 그리고 옆에는 인사팀장이 추가로 찾아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정우진 추정 근거. 30년 전 갑작스러운 개명 추정. 동일 지역 거주. 기계기술자 경력. 사망 시기 5년 전 공장 사고. 유가족 부인 김영희 52세. 현재 투병 중. 아들 강민준 16세. 한지우는 그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영희. 그 이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회사를 떠나기 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약혼자가 있어요. 뭐? 한지우가 놀라서 물었을 때 정우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하신 분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날 한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우진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구나. 한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뭐 했지? 재벌가의 부회장.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소해. 네. 전부 취소하라고. 한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외출한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포천.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3일 전 그 시골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성일 정비소. 낡은 간판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차에서 내려 셔터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옆쪽 작은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지?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비일지, 표지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 한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진이 글씨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5일, 소나타 엔진 점검, 점화 플러그 교체, 2016년 7월 12일, 트럭 브레이크 수리, 패드 마모 심함,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그리고 중간중간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처음 렌치를 잡았다. 손이 작지만 힘은 세다. 민준이가 선풍기를 고쳤다.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민준이가 물어봤다. 아빠는 왜 정비소 일을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아. 그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재능을 버리고 꿈을 버리고 그저 가족을 위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한지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가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한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나가주세요. 민준아. 한지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할 말 없어요. 내 아버지. 강태식 씨 말이야.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나는. 한지우는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봤어. 그리고 알았어.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아버지랑 무슨 관계예요? 나는. 한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아무 관계 아니야. 한지우는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 기술이 대단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 서울로 가자. 우리 회사에서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어. 싫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엄마 두고 못 가요. 내 어머니 치료비는 내가 대줄게. 뭐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예요? 너한테 재능이 있으니까. 거짓말.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능만 보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한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옳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민준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민준아. 나가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지우는 할 수 없이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정비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아버지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3일. 민준아. 아빠는 내게 많은 걸 주지 못했다. 돈도, 좋은 집도, 좋은 교육도. 하지만 한 가지는 줄 수 있어. 기술이야. 아빠가 평생 배운 모든 것. 그걸 너한테 주고 싶어. 언젠가 내가 이 노트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넌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사랑한다, 민준아. 아빠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차 안. 한지우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그녀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비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한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입구 작은 여관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지우는 그날부터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여관 2층 객실. 창문 너머로 정비소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그 창가에 앉아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 민준은 정비소 셔터를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8시. 읍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나 보네. 여관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엾은 아이야. 엄마 병원비 벌려고 학교도 그만뒀어. 어머니는 무슨 병이신가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신장이 안 좋아졌대. 투석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남자가 기술자였어.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서 소문났지. 많이 아셨나 봐요? 아니, 과묵한 사람이었어. 말수가 없고 항상 일만 했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뭐가요? 가끔 밤에 혼자 술 마시면서 우는 거야. 정비소 앞에서. 한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잘 안 들렸는데 미안하다 그런 말 계속 하더라고. 누구한테 미안한 건지. 한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아. 3일째 되는 날. 한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일하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읍내 외곽의 현대 자동차 정비소. 민준은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한지우가 불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또 왜 왔어요? 너 일하는 거 보러 왔어. 구경거리 아니에요. 가세요. 민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 민준아. 안쪽에서 40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커피 타와. 네. 민준이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재능을 낭비하다니. 정비소 사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지인입니다. 민준이 일 잘하나요? 일? 걔는 허드렛일만 해요. 애가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려서. 사장이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래도 성실은 해요. 빠지지도 않고. 급여는 얼마나 주시나요? 한 달에 50만 원. 왜요? 아니에요. 한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0만 원.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쓴다고? 민준이 어머니 병원비 많이 드나요? 아, 그거요? 한 달에 투석비만 100만 원 넘는데요. 그래서 병원 못 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건가요? 네. 돈이 없어서요. 가끔 응급실만 가는 것 같던데. 한지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의 집. 낡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지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민준이 아는 사람입니다. 민준이는 지금 일하러 갔어요.
어머니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른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희. 50대 초반이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지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하나와 TV. 그게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영희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패 끼쳤나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민준이가 저를 도와줬어요. 다행이네요. 그 애가 워낙 말이 없어서. 영희가 기침을 했습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안 다니시나요? 돈이 없어서요.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번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병원비까지는 무리고요. 그럼 어떻게?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영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민준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한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당신은 누구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을 알았어요. 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을요? 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지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정우진의 사진. 영희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남편분이 회사 다니실 때. 영희는 사진을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네.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한지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고향으로. 그리고 저랑 결혼했죠. 죄송합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행복했어요. 저랑 민준이랑 함께. 하지만 가끔 슬퍼 보이긴 했어요. 자기 재능을 다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영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이 이야기만 했어요. 민준이는 똑똑하다고.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영희가 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좀 도와주세요. 서울로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민준이가 싫어해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제가 설득할게요. 영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대로 죽으면 민준이는 평생 여기 갇혀 살 거예요. 그건 남편도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부탁이에요. 민준이한테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한지우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앉아. 엄마.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이분이랑 서울 가거라. 뭐?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안 가. 가야 해.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했어. 너는 더 큰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나는 괜찮아. 거짓말. 엄마 지금 아픈 거 나 다 알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엄마 누가 돌봐? 병원비는? 그건 영희가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한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 전부. 왜요? 민준이 한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냐고요? 내 아버지 때문이야. 한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어.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 그는 천재였고 나는 그를 사랑했어.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그를 지키지 못했어. 회사가 그를 버렸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는 여기로 왔어. 내 어머니와 결혼했고 너를 낳았지. 한지우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날 차를 고칠 때 내 손놀림이 내 아버지랑 똑같았어.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엔진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 말도 내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어. 한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난 깨달았어.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기술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술을 너한테 물려준 거야. 민준아. 한지우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서울로 가자.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뤄줘.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빠의 첫사랑,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공구 세트, 정비 매뉴얼 책들, 그리고 노트 한 권. 민준은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기차 엔진 개발. 회사는 관심 없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다.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8월 5일. 지우 씨가 프로젝트를 지지해줬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다. 그녀는 똑똑하고 용감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이런 감정을 가졌었구나. 1997년 1월 20일.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고 나를 버렸다. 지우 씨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떠나야 한다. 고향으로, 영희에게로. 1997년 3월 10일. 영희와 결혼했다. 사랑은 아니지만 책임은 질 수 있다. 지우 씨,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인 것 같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민준아, 아빠는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옷. 아무것도 못 해줬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너는 천재야. 아빠보다 훨씬 더 뛰어나. 너는 아빠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어. 제발, 이 시골에 갇히지 마. 세상 밖으로 나가. 그리고 내 날개를 펼쳐. 아빠는 못 날았지만 너는 날 수 있어.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민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들어와.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영희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민준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저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돼. 돈은 내가 구할게. 일단 가자.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119요? 환자가 있습니다. 주소는 3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 민준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지우도 자신의 차로 뒤따라갔습니다. 읍내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어요. 뭐라고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식? 그게 얼마나 드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건 민준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한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의사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당장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하지만 제 명함입니다. 한지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사는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그룹 부회장님?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저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미 말했잖아. 한지우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민준아. 한지우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난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못 지킨 사람의 가족이라도 지키고 싶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희는 투석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색도 돌아오고 붓기도 빠졌습니다. 민준아. 병실에서 영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 서울 가거라. 엄마. 이제 괜찮아. 여기 병원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영희가 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걱정이야. 여기서 평생 썩으면 안 돼. 하지만 내 아버지 유품함 안에 편지가 하나 더 있어. 편지? 응. 너한테 주는 거. 읽어봐. 민주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는 너한테 많은 걸 못 줬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엄마를 만난 것도, 너를 낳은 것도.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너한테 더 큰 세상을 보여주지 못한 것. 민준아, 너는 아빠와 달라. 너는 이 작은 마을에 갇힐 아이가 아니야. 제발 밖으로 나가. 그리고 내 꿈을 이뤄. 아빠가 못 이룬 꿈을. 엄마는 내가 걱정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줘.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PS. 혹시 지우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 그 사람은 아빠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민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겠어. 나 갈게. 다음 날 민주는 한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가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서울 갈게요. 한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엄마 매일 영상통화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올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민준이 한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다 들려줄게.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닮았어. 많이. 민준도 처음으로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라니. 지우라고 불러. 지우 이모. 한지우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주 뒤 민주는 서울행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아버지의 공구 세트, 그리고 그 노트. 다 됐니? 한지우가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네. 민주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영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영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잘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매일 전화할게.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올게. 알았어. 영희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서울 간다고 하면.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아빠 아들이잖아. 영희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응. 그리고 민준아. 응? 지우 씨 말 잘 듣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서울로 가는 차 안. 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건물들이 많아졌습니다. 긴장되니?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 서울 왔을 때. 정말요? 응. 무섭고 외롭고 모든 게 낯설었지. 한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한지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내 아버지 아들이잖아. 서울 도착? 한지우는 민준을 강남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야. 이런 곳에서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깨끗한 로비, 친절한 경비원.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15층이야. 올라가 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와,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은 2개야. 하나는 내 방이고 하나는 공부방으로 쓰면 돼.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거. 한지우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자유롭게 써. 여긴 내 집이야. 민주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집. 평생 좁은 시골집에서만 살았던 민준에게 이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 연구소에 출근하면 돼. 연구소요? 응. 대성 자동차 기술연구소. 내가 배우고 싶어 하던 곳이지?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회사 연수생이야. 한지우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서야. 읽어보고 사인해.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그룹 기술연수생 계약서. 연수기간 2년. 급여월 300만 원. 학비 지원 전액. 숙소 제공본 아파트.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많긴. 내 재능에 비하면 적은 거야.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열심히 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이뤄줘. 민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 이모. 왜? 전 이모님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전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지우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민준아. 네.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네. 내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는 걸 보면서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천만에. 그날 밤, 민주는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빠, 나 여기까지 왔어.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한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잘 도착했어? 응. 엄마, 여기 진짜 좋아. 집도 크고 경치도 좋고. 다행이다. 영희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나도 좋아. 병원 음식도 맛있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엄마,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주말에 보잖아. 응. 민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아. 응.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만 해줘. 응. 알았어, 엄마. 통화를 끄는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는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발, 이 시골에 갇히지 마. 세상 밖으로 나가. 그리고 내 날개를 펼쳐. 알았어, 아빠. 나 잘할게. 민주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가 민준을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됐니? 네. 민주는 새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첫 출근이야. 차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대성그룹 기술연구소.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와.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연구소예요? 응. 내가 일할 곳이야.
한지우가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 복도, 그리고 연구실. 모든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팀이야. 한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명쯤 되는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새로운 연수생,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팀장 박성훈이었습니다. 회장님, 박성훈이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연수생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학력은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뭐라고요? 박성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는 대학원 이상만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퇴생을? 이 친구는 특별합니다. 특별? 무슨 특별함이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판단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아닙니다. 박성훈은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생이라고? 웃기지도 않네. 민주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첫 업무. 민준 씨,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선배 연구원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민준은 하루 종일 서류 정리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아, 같이 먹을래?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아, 전 괜찮아요. 왜? 밥은 먹어야지. 돈이 없어서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웃었습니다. 식당은 무료야. 회사에서 다 제공해. 정말요? 그럼 가자. 식당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민주는 신기한 표정으로 식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하지만 구석 자리에 앉았을 때 저 애가 회장님이 데려온 애야? 응. 고등학교도 안 나왔대. 말도 안 돼. 여기가 어디라고. 백 쓰는 거 아니야?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민주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한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어땠어? 좋았어요. 민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말? 한지우는 민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에요. 민준아. 한지우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정말요? 응. 사람들은 날 재벌 며느리라고 무시했어. 실력이 아니라 결혼으로 올라온 사람이라고.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증명했지. 한지우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 실력으로 증명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연구소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습니다. 서류 정리, 청소, 심부름. 그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선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퇴근 후에는 회사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전기차 기술, 배터리 시스템, 엔진 설계. 밤 11시까지 매일. 민준아, 집 안 가? 경비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 젊다고 함부로 하면 나중에 고생해.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성훈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형 전기차 시제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배터리 과열입니다. 30분 이상 주행하면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다음 주가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비상근무 들어갑니다. 연구원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과열. 그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네. 주말에 당신도 나와야 합니다. 자료 정리할 거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연구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제품 차량이 연구동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보닛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팩이 보였습니다. 이건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배터리 과열의 원인은 대부분 냉각수 순환 문제가 아니다. 배터리 셀 간 간격이 문제다. 열이 한 곳에 집중되면 전체가 과열된다. 맞아. 아빠가 그렇게 적었어. 민주는 배터리 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셀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셀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특히 중앙부가 너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열이 집중되는 거야. 민주는 노트를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배치도 셀 간격을 조정하고 열 분산 패턴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훈 팀장이었습니다. 아, 팀장님.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제품 만지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가 장난치는 곳이야? 박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감히 차를 만져? 죄송합니다. 나가. 당장. 하지만 팀장님, 저 문제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뭐? 박성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우리 석박사 연구원들도 못 찾은 걸? 네. 여기 보세요. 민준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셀 배치가 문제예요. 간격이 불규칙해서 열이 집중되는 거예요. 박성훈은 노트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스케치가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려준 거야? 제가 그렸어요. 거짓말. 내가 이걸 어떻게... 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천재 기술자였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박성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로 와. 지금 당장. 30분 뒤 모든 연구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지우도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설명해 보세요.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지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터리 과열의 원인은 냉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는 화면에 스케치를 띄웠습니다. 셀 배치가 문제입니다. 중앙부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열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조정하고 열 분산 채널을 추가하면 민준이 수정안을 보여줬습니다. 온도를 20도 낮출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해볼 만한데요?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논리가 명확해요. 이거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다른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요. 월요일에 테스트합니다.
월요일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온도가 58도로 떨어졌습니다. 뭐, 민준 씨 방법이 효과 있었어요. 연구실이 들썩였습니다. 진짜야? 대박인데? 이거 프레젠테이션에 쓸 수 있겠는데? 박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생이 우리가 못 푼 문제를 한지우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네.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들떠있네. 나 해냈어, 엄마. 민준이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아빠가 왜 이 일을 사랑했는지. 그래. 응. 뭔가를 고치고 만들고 해결하는 게 진짜 재밌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넌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엄마. 응? 나 계속 열심히 할게. 그래서 아빠 이름 빛낼게. 알았어. 응원할게, 아들아. 6개월 뒤 민주는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학력 제한을 특별히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명패가 놓였습니다. 연구원 강민준. 민주는 그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봤어?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한편 한지우는 회장실에서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정우진의 사진. 우진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잘하고 있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너도 자랑스러워하겠지? 사진 속 정우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년 뒤 민주는 주말마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글쎄, 너 해장국 좋아했잖아. 좋지. 가자. 둘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민준이다. 서울서 잘 지내나 봐? 그럼요. 우리 민준이 이제 연구원이에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대단하네. 민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아버지 정비소로 갔습니다.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준이 셔터 앞에 섰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울도 좋고 회사도 좋아. 그리고 지우 이모도 좋아.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날 위해 준비해 준 것들 다 잘 쓰고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렌치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빠가 쓰던 거. 민주는 렌치를 꼭 쥐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주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논밭, 그리고 정비소. 나는 여기서 시작했어.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고 있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노트 사진을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발 이 시골에 갇히지 마. 세상 밖으로 나가. 그리고 내 날개를 펼쳐. 다 했어, 아빠.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이젠 알고 있어. 2년 뒤 민준은 대성그룹 최연소 선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특허도 3건 등록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한지우가 무대에 올라 상을 수여했습니다. 선임연구원 강민준, 민준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지우가 상패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둘은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진아, 맞지? 내 아들이 이렇게 컸어.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회장님도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나 해냈어.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아빠가 왜 이 일을 사랑했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우 이모를 사랑했는지도. 민준은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야, 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다시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강민준. 민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렌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작하자.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손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버지처럼. 인생을 바꾼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날개를 접고 살았지만 그 날개는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사랑에, 기술에, 그리고 꿈이. 민준이 고물차를 고치는 모습. 그 옆에는 어린 조카가 서 있습니다. 삼촌, 나도 할 수 있어? 민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렌치를 건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